커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클래식한 바이오매뉴얼 펠빅 기그잼을 상당 부분 대체했죠. 훨씬 초음파 센시티브하고 정확하고 훨씬 밸류어블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환자의 불편이 훨씬 적으면서 특히 처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인과 영역에서 특히 생식 내분비 영역에서의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베이직 테크닉, 노멀 아나토미, 그리고 자궁 내막 질환, 마이오메트리얼 디지즈, 유티란 아노말리나 아드렉셀 디지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펠빅 소노그래피 테크닉은 크게 트랜스 업도미널,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라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트랜스 업도미널 어프로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산모 볼 때 같은 그런 익숙한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트랜스 업도미널 어프로치가 일단 제일 첫 번째 베이직한 어프로치가 되겠고,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펠빅 올간의 글로벌 델리네이션이 상당히 정확하다. 전반적인 아나토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특히 유테루스나 아드넥사의 그 상대적인 관계,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휴지한 리전, 예를 들면 umbilicus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펠빅 매스를 이밸루에이션 하면 트랜스 업도미널 정도를 가장 좋다고 수 있겠고, 환자들이 생각하는 불편감 같은 것도요, 트랜스 업도미널 어프로치가 훨씬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거 블레드를 필링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레졸루션이 되게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이죠.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 트랜스 렉털 어프로치는 사실 트랜스 업도미널보다 좀 뒤늦게 도입이 되는데 상당히 하이 프리퀀시, 하이 레졸루션 프로브를 쓰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블레드 필링할 필요도 없고 오비스한 위민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상을 제공해주고 지극히 작은 스트럭처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펠빅 바스큘러 스트럭처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환자들이 겪는 불편감이 있고요. 휴질 리전의 경우에는 글로벌 델리네이션이 상당히 부정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부인과 초음파는 그냥 펠빅 소노를 할 때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만 주로 사용하시는 거를 지금 많이 여기서 보는데, 일단 환자가 왔을 때 먼저 트랜스 업도미널로 한번 전반적인 아나토미를 확인한 다음에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를 보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 할 때 우리가 쓰는 플레이는 크게 두 개로, 세지탈 플레인, 이렇게 약간 롱지튜디널 플레인으로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코로날 플레인으로 해서 보는 뷰가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 플레인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세지탈 플레인으로 먼저 가운데 유테루스 엑시스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라이트 아드넥셀 레디오로 가고 그 다음에 레프트 아드넥셀을 봐야 되겠고요. 역시 코로날 플레인으로 역시 센트럴 레디오를 본 다음에 좌우쪽으로 이걸 틸팅해서 보고 위아래로도 한번 훑어보는 방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지탈과 코로날 플레인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제 생각에는 소노를 하실 때 자기가 어떤 루틴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환자가 왔을 때 세지탈 플레인으로 가운데를 보고 좌우를 훑고 난 다음에 90도를 돌려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어떻게 보겠다 또는 전으로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냥 세팅을 정해놔서 모든 환자한테 같은 플로우로 적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펠 울트라소노그래피 파인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유테루스는 사이즈가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경 전에는 서빅스가 2배 더 크고요. 널레페러스 위면은 1:1이고 멀티페러스는 2:1이죠. 노멀 랭크도 역시 나이별로 이런 노멀 랭크가 달라진다는 점을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생식 내분비 영역이기 때문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산모들 초음파 보실 때 상당히 우리 초음파가 뭐 리버나 이런 거 업도멘 소노보다는 상당히 재밌죠. 왜냐하면은 주수별로 상당히 노멀 레인지 달라지고 형태가 너무 급변하잖아요. 부인과 소노도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엔도메트리움이랑 오바리 같은 장기는 우리 생체 내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장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나도트로핀이 28일 주기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하면서 섹스트로이드가 상당히 급변하게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배란되기 전에는 섹스트로이드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도미넌트한 환경이 되고요. 배란이 된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도미넌트한 환경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타겟 올간인 엔도메트리움이 상당히 다이나믹한 변화를 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나도트로핀의 영향에 의해서 오바리 역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초음파, 물론 뭐 전공 입장에서 초음파만 보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진료를 다 하실 때는 환자들의 menstrual 피리어드를 일단 확인하시고 LMP가 언제였는지, menstrual 피리어드가 원래 레귤러했는지 아니었는지, 아노빌라토리 사이클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금 초음파 파인딩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스테로이드에 따라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장기다라는 걸 알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menstrual 피리어드는 이렇게 얇은 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menstrual blood가 고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블러드 클로트 같은 게 컬렉션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일 수가 있다. Early proliferative phase에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아직 그렇게 점유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엔도메트리움이 이렇게 얇은 막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소에코익하거나 아니면 뭘 하이퍼에코익한 마이오메트리움보다는 더 하얀색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체인지는 레이트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즈나 우리가 배란 직전 엔도메트리움인데 상당히 예쁘게 보입니다. 엔도메트리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타 어피어런스, 트리플 라인이 아주 예쁘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플 라인이 이쁘게 그려지는 그 기전은 가운데 여기가 엔도메트리얼 캐비티인데 요 안쪽에 있는 엔도메트리움의 레이어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데마가 돼가지고 물 성분이 많아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좀 까맣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배란 전에 엔도메트리움의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요. 아니면은 PCOS인데 아노빌라토리 사이클이지만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상당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환자에서도 이런 파인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란 직전 엔도메트리움의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때 트리플 라인이 그려지고, 이때 노멀 레인지는 사실 뭐 한 14mm를 우리가 노멀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불임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배란 유도제를 맞는 사람은 사실 14mm, 15mm, 16, 17 이렇게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노멀 레인지 14mm로 되어 있지만 레귤러 menstrual cycle 단지 이게 16mm까지 간다고 해서 그걸 꼭 어브노멀한 파인딩으로 간주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배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제스테론의 영향을 받죠. 프로제스테론은 엔도메트리움의 세크레터리 체인지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글랜드에서 뮤커스랑 글라이코겐 세크레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티슈의 이런 세크레터리 체인지로 인해서 조직이 아주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상당히 세크레션에 의해서 충실해지고 또 글랜드가 약간 톨처스 글랜드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아까 약간 물 성분이 많은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아주 충실한 하얀 형태로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요. 이때 두께는 14mm까지도 우리가 정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야 될 점, menstrual 피리어드별로 노멀 엔도메트리움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폐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잘 아시지만 에스트로겐 생성이 안 되죠. 에스트로겐 생성이 안 되니까 타겟 오간의 엔도메트리움은 아트로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리 8mm 미만이고요. 대부분의 여성은 4mm 미만의 두께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엔도메트리움, 포스트메노포잘 엔도메트리움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포스트메노포잘 여성에서 우리가 엔도메트리얼 캔서나 엔도메트리얼 패톨로지를 우리가 꼭 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봐줘야 되는데, 재실 때는 되도록이면 트랜스베지널 프로브를 세지탈 플레인으로 잡아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재주셔야 되는데 종종 이렇게 플루이드 컬렉션 있는 환자들이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잰 다음에 이 플루이드 포켓의 두께를 같이 재줘가지고 그걸 빼준 값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두꺼운 사람들, 4에서 5mm 정도 나오는 폐경 여성들도 있는데 만약 이 환자들이 전혀 블리딩이 없고 심프텀이 없다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다 D12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바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바리 역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스트럭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바리를 찾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리가 어떤 경우에는 특히 초심자의 경우에 트랜스베지널 프로브로 오바리가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마커는 역시 폴리클이 되겠죠. 폴리클이나 아니면 콜푸스 루테움을 찾아서 초음파로 오바리 위치를 확인하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인다 할 경우에는 하이포가스트릭 베인을 먼저 찾아서 그 위에 보통 오바리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포가스트릭 베인을 먼저 찾아서 그 주변을 서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립소이달 스트럭처고 오바리 볼륨 역시
초경 전과 리프로덕티브 에이지 포스트메노포즈의 볼륨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멘스트루얼 피리어드별로 상당히 다양한 몰폴로지를 띈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28일 주기에서 다양한 모습을 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선생님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MCD 14일 날 환자가 와서 이런 소견을 보였고 엔도메트리움을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형적인 센터 어피어런스를 보이는데 진단명에 뭐 오바리 시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시는 건 앞으로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그냥 리딩 폴리클이 보입니다. 뭐 도미넌트 폴리클로 생각되는 노말 자이언 소드 파인딩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일 때 멘스트루얼 피리어드를 물어보시고 엔도메트리움을 보셔서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걸 오바리 시스트니까 좀 더 펑셔널 시스트 같은 데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게 3시 55분이죠. 4시 7분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리딩 폴리클이 럭처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55분에서 58분 사이에 이렇게 배란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이건 그냥 노말 파인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오바리 폴리클이 이렇게 노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약간 뭔가 좀 엔도메트리오시스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헤모리지 콜푸스 루테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노말 파인딩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엔도메트리오틱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란 이후에 피가 고여있다가 좀 천천히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피브린 스트랜드에 의해서 이렇게 레이스 라이크한 어피어런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게 아마 엔도메트리오틱 히스토리랑은 좀 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일부 여성에서는 배란된 이후에 이렇게 헤모리지 콜푸스 루테움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물론 엔도메트리오시스를 100% 그라우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지 생리통이 심한지 어떤 펠프케인이 있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당신은 배란된 자리에 피가 좀 고여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를 다시 보자. 이렇게 매니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폐경 후에는 오바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트랜스 업도미널 프로의 중요성이 강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경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유테라인 프롤랩스 증상이 누구나 어느 정도 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포닉스에서 오바리까지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유테루스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트랜스 베지널 프로브에서 오바리까지 미치는 그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메노포절 피리어드에 트랜스 베지널 프로브로 오바리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셔널 레이시 트랜스 베지널 소너는 41에서 75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트랜스 업도미널 소너를 했을 때 58에서 99로 되겠죠. 그래서 이 펄저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부인과 초음파의 대가신데 이분이 쓴 말을 보면은 폐경 여성은 특히 트랜스 업도미랑 트랜스 버지널 프로브를 같이 써라. 그래야지만 99%,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폐경 여성 보실 때 트랜스 베지널 프로브로만 그 오바를 찾다가 잘 안 보일 때는 트랜스 업도미널 프로브를 같이 꼭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엔도메트리움부터 보겠습니다.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지아 포스트 메노포잘 위민으로 베지널 블리딩을 경험하는 여성에서 약 15%까지 EM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unopposed estrogen stimulation이 그 원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EM 하이퍼플라지아가 결국 자꾸 내막이 두꺼워지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얘를 스크린하나? 폐경 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14mm를 일단 커트라인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출혈이 없는 폐경 여성에서는 8mm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요거보다 넘는 그 두께를 보이는 사람에서는 뭐 100% 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다는 걸 환자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리그넌시, EM 캔서에도 EM 하이퍼플라지아랑 상당히 비슷한 소견을 보이는데 감별이 상당히 초음파만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클루가 있다면 엔도메트리움이랑 마이오메트리움의 인터페이스가 EM 하이퍼플라지아 때는 상당히 뚜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 폴립, 포스트메노포잘 위민의 한 2에서 8% 베지널 블리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엔도메트리얼 글랜드와 스트로마가 오버그로스하는 게 원인이고요. 이렇게 페듀니컬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사일 패턴으로 보일 수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EM 캔서의 리스크가 3배에서 9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도메트리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궁 안에서 제일 깊숙한 스트럭처입니다. 엔도메트리움이.